네, 저 뒤편에 최고위원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모두 내빈이고 모두 주인공들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당위원장, 부산시당위원장님이사 최고위원이신 서은숙 시당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의회 김원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기장군 의회 황운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기장군 의회 허준섭 의원님 오셨습니다.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금정구의회 이재용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해운대구 김백철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소개드리고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 최태경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장 최택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기장군이 부산에서 좀 동쪽 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장 밖에서도 많이 찾아주신 것 같고 우리 기장군 당원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찾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 방금 저보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기장군이 민주당 부산을 바꾸려고 하는 민주당의 변화의 전초기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산의 변방이었던 기장군에서부터 이 부산 정치가 바꾸고 우리 부산 정치가 바로 서는 그것이 이 기장군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인사말에 가늠하겠습니다. 넥타이 보이시죠? 예, 전 검은 넥타이를 우리 156명의 젊은 청춘들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맸는데요. 당분간 이 넥타이만 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정말 잘못했던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저는 이 검은 넥타이를 풀지 않고 최소한 국회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는 이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무리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어도 추모하는 마음, 예도하는 기분을 내가 이렇게 정말 156분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구나 추모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런 말 하는 거 신문에 보셨죠? 저는 그런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망자를 보면서 슬퍼하기 위해서, 이별의 과정으로서 슬퍼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하물며 억울하게 젊은이 156명이 정말 본인들의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분들의 얼굴도 못 보고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도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젊은 청춘들을 보고 슬퍼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의 영정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들의 성함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못하게 합니까? 그분들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슬퍼하고 15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죽게 만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 너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이런 여론이 생기는 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156명이 돌아가신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통렬한 반성을 하고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통렬한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바로 잡힐 수 있고 그 이후에 여야가 손을 잡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우리 당원들 뵙고 인사드리기로 하고 인사말에 이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마이크 드신 김에 우리 강연자분 소개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당에는 당 대표로 이재명 당 대표가 계시고 우리 당의 당 대표 정청래 의원님이 계십니다. 정청래 의원님 서울에서 오셨는데 큰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우리 기장군 지역위원회에서요 정청래 의원님을 초청했는데 아마 정청래 의원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에서 대표님을 제외하고 우리 당원들한테 가장 인기가 본인이 많잖아요. 내가 인기도 많고 전국적 인지도도 높고 하니까 최태경 위원장이 나를 초청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정청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초청한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용기 있는 분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이런 말 하면 내가 찍혀서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거 계산한다고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야 될 때 이야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 우리가 좋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요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선당우사의 정신을 가지고 명분 있는 정치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 2016년도에 이상한 비대위원장께서 자기 정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경선도 안 시키고 공천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지역민한테 신뢰받고 있는 사람을 자기 취향에 안 맞는다고 공천 배제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네, 이분 그 2016년 총선 때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우리 민주당 총선 후보 지원 유세했습니다. 제 패션 감각으로는 좀 촌스러워 보이는 선장옷 비슷한 거 입고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 우리 당원들이 지켜주고 아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 이재명 당대표님과 함께 우리 당의 전략과 노선을 중심을 잡고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심보도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정청래 의원님 좋은 강연 듣고 우리 당원들과 우리 부산민주시민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우리가 견제하고 정신 차리게 해서 더 나은 부산과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다 보니까 날씨가 진짜 좋던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저는 오전 11시에 창원 의창구에 가서 1시간 정도 강연하고 돼지국밥 먹고 잠깐 시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봉화마을에 얼른 갔다 여기 와야지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뵙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모닥모닥 모아서 한번 할까 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 오지마을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평길이라는 곳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적상 5남매 중에 막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5을 가슴에 묻었다고 합니다. 저희 처갓집은 7남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 날이었습니다. 10월 18일에가 저희 어머니 생신인데 1921년 음력 10월 18일 날 태어나서 16살 때 1살 어린 꼬마 신랑 우리 아버지에게 대둔산을 넘어서 40리를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와서 마당에서 혼례식을 치르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봤는데 저하고 똑같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놓였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6 시집 와서 18살 때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저희 큰형님 84세. 우리 비호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3세. 저희 큰형님보다 1살 어리시네요. 네. 저희 큰형이 장가를 가서 이제 손주를 가졌어요. 큰형수가 석 달 때 배가 조금씩 이제 뭐 불러 올라고 막 하는데 불사 그만 또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갖고 말았습니다. 남 부끄럽기도 하고 또 며느리 잘 보살펴야 되는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걸어서 심리를 걸어서 읍내에서 버스 타고 대전에 저를 지우러 갑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고 그러니 하면 지금 해야 된다고 더 늦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수술 때 물 얻다가 이것도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없애나. 그리고 다시 생각해서 집에 와서 며느리 배를 보니 며느리 배가 또 남산만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얘를 꼭 지우고야 말겠다. 다시 또 병원에 산부인과에 갔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두 분이 좋다고 저 가져놓고 이제 저를 지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뱃속에서 생존권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낳아달라.
수술대에 누웠는데 뱃속에서 애가 그렇게 놀더래요. 아, 얘를 안 낳으면 내가 죄를 지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낳은 게 접니다. 낳아놨더니 얼굴이 엄청 크더래요. 저는 제 첫 번째 투쟁이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저의 투쟁적인 인생의 첫 번째 투쟁. 네, 제가 승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고 몇 해 이제 어렵게 그래도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데 일제시대 때죠. 저희 아버지가 강제징용으로 일본 홋카이도에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가는 생때 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저희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3년 후에 돌아왔는데 성한 옷이 아니고 다 떨어진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돈 한 푼 없이 돌아왔는데 그래도 못 돌아오고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생명은 부지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 뛸 듯이 기뻤답니다. 옛날에 다 그랬듯이 녹그릇만 있으면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갔어요. 뭐 곡식 수탈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래도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어머니가 연달아서 5을 잃었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병에 걸리고 그러면 못 이기고 죽고 연달아서 5을 가슴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희 동네는 대둔산 산기슭입니다. 낮에는 국군이 지배를 하고 밤에는 인민군이 지배를 하는 낮과 밤의 정권이 매일매일 바뀌는 곳이라고 합니다. 산 기슭에 살았기 때문에 해가 지고 뉘엿뉘엿 어둠이 내려오면 같이 어둠을 따라서 인민군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밥을 하라고 총을 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밥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낮에 국군이 와서 왜 인민군한테 밥 해줬냐고 거의 죽일 듯이 그랬대요. 그리고 또 국군을 도와주면 또 밤에 인민군이 와서 왜 국군을 돕냐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고생하는 것이 여자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생과 사가 교체가 되는데 하루는 인민군이 저희 마당을 들어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아버지를 끌고 갔대요. 왜냐? 어머니가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무학인데 별명이 변호사예요. 모르는 것 빼고 다 압니다. 중립외교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인민군이 하여튼 화가 났던지 아버지한테 부역하지 않는다고 끌고 갔습니다. 저도 그 골짜기를 한번 갔는데 엄청 들어가는 죽음의 골짜기 잔대울이라는 데예요. 거기에 인민군한테 끌려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시신을 수습해오는 그런 겁니다. 그 끌려가는 죽음의 골짜기로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밤 10시쯤 아버지가 걸어서 들어왔어요. 집에. 나왔어 이러면서 쌀인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반갑고 깜짝 놀라서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정무적 판단 능력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신발 벗지 마세요. 신발 벗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는 명문도 모르는데 신발 벗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자는 우리 형을 깨워서 둘러매고 솥단지 하나 들고 6km 야간 산악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지서에 가서 자수를 했답니다. 우리 남편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인민군한테 돕겠다, 협조하겠다고 했지 본 뜻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신고하러 왔다. 신발도 벗지 않고 왔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국군이 와서 너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은 분명히 인민군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가 살아 돌아왔을 거 아니냐. 그리고 총살당하는 거래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빠른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 가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그 공을 인정받아서 민병대 대장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쌀밥을 먹어봤대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아버지한테 용기 없는 남자라고 계속 놀렸어요. 왜 그랬냐? 민병대 대장을 했으면요, 공비토벌대로 자원하면 간대요. 지리산 이런데 공비토벌대. 근데 아버지가 안 갔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비겁하다고. 그때 갔으면 우리가 떼돈을 벌고 상금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서 어제 아버지는 그 말만 하면 화를 냈어요. 그 말 좀 그만하라고. 그리고 저희 큰 형이 이제 좀 커서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공부를 잘했대요. 우리 어머니 주장은 전교 1등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학자금이 없어서 자퇴를 시켰답니다. 근데 담임선생님이 얘는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그냥 내가 내줄 테니까 다니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오입니다. 가오. 체면을 굉장히 중시해서 그 아들을, 공부 잘하는 아들을 자퇴를 시키고 장작 장사를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팔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초급 높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1965년 5월 18일 날 저를 낳은 거죠. 안 날려다가. 네. 그런데 제가 6살 때 저희 어머니는 무학입니다. 근데 좀 머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글을 쓰고 읽을 줄 몰랐어요. 근데 혼자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깨우치시고 나시고 제가 7살 되었을 때 막내야 일로 와라. 그리고 호롱불 밑에서 저한테 가나다라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 국민교육헌장을 읽고 쓰고 외우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식을 마치고 교실로 갔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름 쓸 줄 아네 손들어.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써봐. 그래서 백목으로 정청래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정청래 네가 반장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장은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오고 그래서 인사 이런 거 하고 6학년 누나들이 청소를 하고 하면 책걸상을 똑바로 맞추고 오늘처럼 햇볕이 쨍쨍 쬐고 날씨가 좋으면 햇님을 뒤에다 붙이고 비가 오면 우산을 붙이고 구름 끼면 구름을 붙이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했어요. 그런데 그만할 때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1시간 늦게 갑니다. 집을.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하긴 했어요. 한 학기.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학예 정계 구상에 제가 들어갑니다. 반장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2학기 개학하는 날 선생님이 이제 조례를 하는데 제가 그럼 일어나서 차려 경례를 해야 되는데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왜 안 하냐고. 그래서 그 순간 딱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반장직을 사퇴합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저희 담임선생님이 너는 미성년자라서 자기 결정권이 없다. 엄마 모시고 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그날 밭에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반장 그만두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감나무를 꺾어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반장 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 맘대로 관두냐 안 된다.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때리려고 절 향해서 돌진해 오시고 저는 그 즉시 무조건 반사적으로 뛰어서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큰 소나무 밑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해가 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를 부르러 다닙니다. 청래야 와서 밥 먹어라. 안 갑니다. 청래야 와서 밥 먹어라. 안 갑니다. 청래야 와서 밥 먹어라. 안 갑니다. 밤 10시까지 제가 버텼어요. 왜냐면 첫 번째 저는 생존권 투쟁 승리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안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동네방네 울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놈의 반장 안 해도 된다. 얼른 내려와라. 아야 빨리 와라. 그래서 제가 반장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돌변해서 절대 못 그만둔다. 밥 먹어라. 그래서 저도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까 반장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어머니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시쳇말로 개겼어요. 밤 12시가 됐어요. 뱃속에 꼬르륵꼬르륵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졌다. 밥 먹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자. 그래서 아침에 제 손을 붙잡고 담임선생님한테 우리 막내 아들 반장직 사퇴를 부모로서 승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머니한테 기염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워낙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1학년 봄 소풍 갔을 때 반대표로 나와서 노래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정말입니다.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이 노래를 불렀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완전히 막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장미와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김상희의 뭐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고 다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야놈의 자식아 창피하게 노래 좀 그만 부르고 다니라고. 근데 저는 비가 올라고 그러면 앞산에 둥구나무 가서 또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비가 와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비 온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기염을 받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는 고졸이 최고였고 대학교가 있는지를 모르는 동네입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거예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 줄여서 제가 다 서울대 간지 알아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살았겠습니까? 네? 이야, 이제 그 집 막내가 서울대 갔대. 와이셔츠 입고 볼펜 돌리고 매달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면 아이고 이제 그 집 고생 다 끝났네 이러고 있었을 때 경찰이 수배 내린 저를 잡으러 출동을 해서 갑니다.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안기부 수배를 받았어요. 제가 학교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서울에 총학생이지. 그러나 일부러 경찰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럼 괜히 옆집 가가지고 청래 잡으러 왔다고 막 수색하는 척하고 이래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막걸리 받아다가 우리 동네에서는 달리기를 다른박질이라고 그래요. 다른박질 해가지고 막걸리 받아다가 파전 붙여서 융숭하게 대접을 보내고 나서 이장집에 가서 전화합니다. 정래야, 내가 막걸리도 받아주고 파전도 붙여줬으니 너 자수하면 구속 안 시킨단다. 제발 자수해라. 어머니, 헛소리입니다.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가 수배받으니까 학교 밖을 못 나가고 그래서 너무 총학생회실 테이블 위에서 자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연합집회가 있을 때 군중속에 끼어 들어가서 후배 방에 가서 좀 그 온돌방에서 자려고 가다가 프락치한테 미행당해서 안기부에 잡혀가서 어디로 끌려갔는지를 모릅니다.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혁대를 풀고 가라는 대로 갔어요. 급소가 있나 봐요. 목이, 뒷목이. 어디를 탁 치니까 고개를 못 들겠어요. 꺾인 상태로 갔는데 물을 틀어놓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물고문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두들겨 맞았어요.
눈을 못 보니까 앞에서 이마를 발로 차면 뒤로 가서 벽에다 온몸이 부딪히고, 뒤를 차면 또 앞으로 가가지고 깔아지고, 오른쪽에서 차면 왼쪽으로 쓰러지고, 왼쪽에서 차면 또 오른쪽으로 나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니네가 지금 나를 때리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겠더라고요. 두 가지를 지켰습니다. 울지 않겠다. 아프다고. 안 울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쓰러져 있지 않겠다. 맞아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겠다. 그래서 4시간을 고박 맞았습니다. 그것도 팬티바람으로. 변호인의 법 나오죠. 똑같습니다. 팬티 한 조각 탁 입은 상태에서 4시간을 두들겨 패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 조국 통일도 좋지만 먹으면서 해라 이 새끼야. 제가 75인데 지금 75kg거든요. 그때 52kg 나갔습니다. 뼈밖에 안 남았어요. 못 자고 못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경찰서를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 이제 살았다. 이제 안 맞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징역을 살고 나왔어요. 나와서 인천에 있는 누님 집으로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딱 하는데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하더라고. 신발 벗지 마.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나 했더니 쟁반에다가 두모를 갖고 왔어요. 한 모는 먹을만 합니다. 절대 다시는 징역 가면 안 된다고 꼭 두부를 두모 먹으라는 거예요. 한 모는 먹었어요,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나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아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입을 벌려 막 넣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학생운동하고 데모하는 것을 욕하거나 만류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하긴 하되 앞장서지 마라. 그리고 비겁하게 맨 뒷줄에 서지 말고 항상 중간에 서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중간에 서라. 그런데 제가 성격상 못해요. 그렇게 맨 앞에 씁니다. 저는 지금도 선에 가면 가다 보면 없어요. 저 혼자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맨 앞에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미 대사관저 점거농성을 갔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미 FTA 뭐 이런 겁니다.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개방이 워낙 세고 그럼 우리 농민들 어민들 다 죽고 이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노태우 대통령 미국 가는 날 가기 이틀 전에 미 대사관저를 저희가 들어가서 그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무기징역 생각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1시간 만에 진압을 당했는데 진압 당할 때 너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경찰이 내 뒤통수에 딱 때리다가 야 뒤가 너 왜 이러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피떡이 져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진압되다가 경찰 방패에 찍힌 겁니다. 그래서 뒤에 한독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랬더니 머리는 깨졌는데 머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바늘을 꿰맸습니다. 그러니까 압박붕대로 얼굴을 다 칭칭 감았어요.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 톱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 어머니가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둘째 형수님이 시골에 가서 일주일 동안 텔레비를 껐다고 그럽니다. 뉴스만 나오면. 그런데 추석 때도 안 와, 설 때도 안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촉이 빠르다고 그랬죠. 둘째 며느리를 앉혀놓고 너 몇 달 전에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더니 막내 무슨 일 있지?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막내 서방님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면회를 오셨어요. 저는 감옥 2년을 살았는데 그냥 살지 않고 그때도 거기서도 많이 나섰어요. 그래서 2년간 옥중투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교도관들의 폭행, 또 부식 문제, 재소자 인권을 위해서 그 안에서도 옥중투쟁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장 어머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소장이 특별 면회를 허락했나 봐요. 그래서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손잡고 면회를 하는 건데 교도관이 뭘 적어야 되는데 적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55분간을 우시기만 하셔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흐흐흐 이런 것만 적는 거예요. 교도관이 어머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두 문장을 얘기했어요.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그리고 걸어 나가시는 겁니다. 약간 굽있는 그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과 앞마당을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철문에 가서 손을 잠깐 딱 잡든지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돌아서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징역 2년이 확정돼서 목포교도소에 가서 역시 또 옥중투쟁위원장을 하면서 즐거운 감옥생활, 슬기로운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너 나오면 결혼식 올리려고 했는데 징역 2년이나 받았는데 내가 기다릴 수가 없게 생겼다. 형은 결혼한다. 그 결혼식 청첩장을 보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당구장 표시하고 주신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매일 걷게 해달라고 우신다. 너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 면회하고 3일 후에 충격으로 도라지밭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6년을 못 걸으시다 가셨는데 제가 감옥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머리가 그래도 흑발이 좀 있었는데 완전 백발로 이렇게 변했고 어머니가 많이 작아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막내야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뛰어다닌다더라. 나 거기 한번 가게 해달라. 그래서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대전에서 포천까지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믿어서 혹시 어머니한테 불이익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남들보다 더 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는 오늘 내일 하는 말기암 환자 50명이 항상 있습니다. 매일 한두 명씩 희신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잘 보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 지극정성으로 대예배당까지 한 500m 되는데 그걸 날르고 이동하고 업어주고 씻겨주고 그런 걸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내일까지 살지 모레까지 살지 모르는 분이 웬 청년이 와서 그러고 있으니 너무 고마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맙다는 표현을 할 것은 딱히 뭐가 없고 자기가 수저로 밥 먹다가 그걸 저한테 입을 넣어줘요. 이렇게 뭐 만져드리면.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소리는 못 지르고 눈으로 절대 먹지 말라고 막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근데 그걸 어떻게 안 받아 먹습니까? 근데 암이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래도 맛있게 제가 받아서 먹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를 5번을 봅니다 하루에. 그리고 암 환자들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자면 2시간을 잡니다. 한 달간 그렇게 했더니 제 체중이 또 10kg가 빠졌어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막내야 나 살자고 너 죽이겠다. 엄마는 못 걸어도 좋다. 가자.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대전으로 왔습니다. 와서 2주에 한 번씩 이제 가서 어머니 병관을 하는데 제가 가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대소변 다 받아내고 수건을 깨끗이 빨아서 어머니 몸을 이렇게 닦아드리는데 2주 후에 갈 때마다 몸이 작아지고 그러시다가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으니 얼른 내려와라.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고 서울부터 대전까지 지금 빠르게 가면 2시간에 가는데 제가 1시간 10분 만에 갔습니다. 어째 이렇게 빨리 갔냐고 묻지 마세요. 갔더니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지막 안간힘을 써서 눈꺼풀을 끌어올리시더니 위아래로 좌우로 저를 쳐다보면서 눈 뜨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큰형님이 어머니 편하게 가시라고 자꾸 눈을 쓰다듬어도 눈을 안 감으셔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제 큰형님이 그래요. 막내야, 어머니는 네가 진짜 아들로 생각하니까 네가 한번 해라. 그래서 제가 편하게 가시라고 했더니 눈을 감고 가셨어요. 염을 하는데 염하시던 분이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에요. 제가 돈을 벌고 처음으로 용돈을 드렸는데 제 깐에는 그래도 수표를 드려야 되겠다고. 1억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드리겠다고 드린 거예요. 만 원짜리, 1000원짜리로 드릴 걸 그 큰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며 그걸 안 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저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그러면 저는 박순분 이렇게 씁니다.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1921년에 태어나서 제가 국회의원 되는 거 못 보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어머니 얘기를 제가 조금 길게 한 이유는 저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만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 어머니랑 같은 세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어머니, 그 이전의 어머니, 그 이후의 딸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여러분께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일본 놈들에게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농사지면 뺏어가, 녹그릇만 있으면 또 그걸 뺏어가, 수탈해가, 생태 같은 남편 강제징용 끌어가. 아마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나라 잃은 백성에서 살고 싶지 않은 것,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여자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오늘 살까 내일 살까, 또 남편 또 인민군한테 끌려가서 총살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전쟁 없는 평화로운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 만나서 키워놓으면 먹을 것 없고 지금 같은 영양식 뭐 우유 이런 게 있으면 다 살았을 거 아닙니까? 건강이 약하니까 면역에 약해서 다섯을 잃었을 때 그래도 삼시세끼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10번째로 막내 아들 낳았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데모나 깜빵에 끌려가서 가지를 않나, 안기부에 끌려가서 4시간 동안을 죽도록 두들겨 맞지를 않나.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또 군부 독재가 아닌 평화로운 민주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하루는 선배 열사들이 그렇게 꿈꾸던 미래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100년을 이어오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아버지들이 피땀 흘려서 하나하나 이룬 성과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반장을 잘 못 뽑으면 반원들이 고생을 하는 거고, 산악회장을 잘 못 뽑아 놓으면 산악회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대통령을 잘 못 뽑아 놓으면 온 국민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 들어보셨죠? 제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학교에만 가면 백인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를 한국 원어 발음으로 좀 해보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미국 애들은 잘 못한대 이게. 그만큼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우리만 못 느끼고 있어요. 한 달 전에 브라질에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이 한국을 왔습니다. 우리 지역 비서가 나가는 교회에 왔더래요. 게스트하우스가 마포 우리 지역구 근처에서 그 브라질 여성과 한 달 동안 가이드도 해주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마지막 가기 전날 저를 보자고 해서 제가 봤어요. 대한민국의 드라마, 영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 노래 다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하러 왔답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뭐뭐의 메카. 그분은 문화의 메카가 한국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왔고 세무 공무원인데 정년퇴직하면 돈을 모아서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무역국가죠. 작년도에 전 세계 무역국가 230여 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몇 등을 했느냐? 8등 했습니다. 우리 앞에 프랑스가 있고요. 우리 바로 뒤에 이태리가 있고요. 그 뒤에 영국이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이태리, 영국과 결코 꿀리지 않는 어깨를 당당히 하는 대한민국이 됐고 35,000달러 선진국입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면 고생하고 잘 뽑아놓으면 나라가 잘 나가는데 우리를 보통 방역 선진국, 문화 선진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우리가 1등이었어요. 감염 추적 경로는 무엇으로 하느냐? 인터넷 컴퓨터로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 능력이 우리가 가장 뛰어났던 겁니다. 500만 명쯤 되는 국가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5천만 명 국민이 있는 국가예요. 500만 명 이 정도는요, 그냥 수기로 해도 다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낸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김대중 대통령 때 해안을 갖고 멀리 내다보고 인터넷망을 그때 다 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 선진국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멀리 내다보고 그때 인터넷망을 다 깔았기 때문이고, 영국에 살고 있는 교민이 또 한 명 와서 지난주에 식사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손흥민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옛날에 차범근 좋아했던 것처럼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손흥민을. 그런데요, 의원님, BTS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BTS 얘기가 나면 갑자기 영국 시민들이요,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가슴 뛰어가지고. 그래서 역대 팝 그룹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비틀즈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비틀즈가 더 인기가 있습니까? BTS입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 정도로 BTS가 전 세계를 지금 열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익도 많대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 서비스도 막 해준대요. 식당 이런 데 가면. 실제로 그렇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82개국에서 234군데 학원에서 한국어를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외에 나가면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마트에서 물건을 다 사고 팔게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든 어디든 가서 이거 얼마예요? 그럼 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Are you Chinese?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Are you Korean?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지위가 올라갔는데 6개월 전부터 이것이 하나하나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국가 경쟁력 지수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11등을 기록한 게 기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 때 11등을 기록했고요. 이명박 때 24등, 박근혜 때 26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년 후에 17등으로 올라가서 13등까지 다시 기록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안 따졌어요. 만약에 코로나 기간 중에도 그걸 따졌으면 우리가 무역량이 8등이듯이 10위권 안으로도 진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사력은 우리가 전 세계 6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소득의 격차, 자산의 격차, 임금의 격차, 빈부의 격차는 있을지라도 국가의 규모로 보면 유럽의 어느 선진국에 내다 놔도 부끄럽지 않고 밀리지 않는 그런 국가가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후로 이게 하나 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이에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그랬죠? 미국에게 수출하는 양 더하기 일본에게 수출하는 양 더한 것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니 중국에게 자꾸 싫어라 하고 중국에서 열받는 말을 한다는 것은 수출의 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땀 한 땀 해서 뭘 생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작은 거예요. 가장 큰 경제의 눈덩이는 외교, 안보, 국방입니다. 외교는 곧 경제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렇게 중국이 싫다고 계속 생각 없이 발언을 해대는지.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 앞으로 4년 6개월이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반장이 하기 싫어서 사퇴했어요. 6개월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5,200만 국민이 너무 고생 걱정하는데 잘하든가 잘하든가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앉으면 앉은다고 뭐라고 하고 서면 왜 건들건들 걷냐고 그러고 말하려면 왜 도리도리 고개짓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에그라고 그랬어요. 말하다가 왜 이렇게 에그를 많이 하는지 말만 하면 또 그래 막 이러고 그게 본인도 죽겠죠. 그게 좀 편하게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쩍 벌렸냐고 또 뭐라고 그러고 아니 기차 좀 타서 편하게 갈 때 왜 다리 올렸냐고 또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본인도 괴롭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그 의미 없는 이태원 참사 그래서 본인은 성의 표현한다고 매일 가잖아요. 영정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무슨 뭐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본인도 답답하죠. 그 승질도 나겠어요. 보니까 하이든을 만나러 달라고 해도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했겠다 이제 별로 이제 만나도 뭐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안 만나주니까 승질도 나겠죠. 그러니까 뭐 그 외견장 가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찾고 막 뭐 쪽팔리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괴로울 거예요. 근데 어쩌겠냐고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예? 시계 해줘야죠. 우리가 시계를 해야 민주주의에서 나를
어떻게 하자고요? 저는 묻기만 했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저는 대통령은 최소한 5가지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시대 정신이에요. 일제 시대 때는 독립운동이 시대 정신이고 독재 정권 때는 민주화 운동하는 게 시대 정신인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본인이 이겼어요. 그럼 쳐주자고 공정과 상식 정의 그러냐고 아니잖아요. 제가 서은숙 최고위원 옆에 최고위원 모두발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래야 된다고. 왜 본인 아내만 예외여야 되냐고. 이게 벌써 다 틀려먹은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쓰려면 골고루 써야지 왜 검찰만 그렇게 갖다 쓰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 행정 절차는 공식적이고 정식적이고 서류로 다 하는 거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 요즘은 여사 위에 법사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근데 저는 달도 차면 기우는 거고 저수지에 물이 고이다 보면 그 저수지에 물도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악업을 쌓고 있는 중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래? 네.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아까 창원에 가니까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는데 솔직히 요즘 그렇다면서요. 혹시 이재명 당대표가 혹시 뭐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는 없구나. 근데 가끔 길을 가다가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원시장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받고 싶어도 못 받았을 거다. 왜냐? 성남시장실에 CCTV를 아예 설치해놨어요. 성남시장실에 CCTV를 설치해놨고 국정원, 경찰, 검찰에서 10몇 년 동안 털었어요. 그래서 받을 시간도 없었을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최고위원 때 넌지시 건네는 돈 받은 적 있습니까? 했더니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많이 나오긴 하나 공범 관계다라는 말을 못 썼습니다. 아무리 파봐도 공범 관계라고는 못 썼어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선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와는 관계가 일단 없습니다. 그분들은 또 열심히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지만 김용 부원장, 정진상 이런 분들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엮지는 못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랑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제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도와드리고 가장 많이 위로가 돼야 되겠다. 가장 열심히 지켜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끝나고 일단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본회의장의 옆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께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김대중 대통령급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 풀리고 나면 오늘의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나의 도우미 역할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힘들지만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한 말씀 드렸고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는 행복한 대표님이다. 알겠어요. 이전에 최고위원들 서로 멱살잡이도 하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다 정청래 전 최고위원은 또 징계까지 받고 공천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최고위원회 7명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서은숙 최고위원도 너무 잘 뽑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이런 대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고위원들과 당대표, 당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1000사람이 1000가지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스탠스를 잡았냐.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너무 뒤서가지도 않고 국민들과 반발짝만 앞서가자. 이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낮은 것부터 시작하고 점점 요구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장외 투쟁에 사실상 돌입한 겁니다.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태원 참사 터지고 나서 저한테 문자 보내고 민주당은 뭐하고 있냐, 왜 밖으로 안 나가냐, 그런데 이해는 해요. 제가 답답한 심정을. 그렇다고 저희가 막 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전략과 전술을.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앞서 나간 사람들한테 좀 욕도 먹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회의원들 욕 뒤지게 먹었어요. 뭐하고 있냐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뜸이 들 때 그때 밥을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걸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또 하긴 해야 되고, 앞서서 목소리 높여서 하시는 분 하시고, 그래야 또 저희들이 움직이기 또 편하게 공간도 넓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투쟁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퇴진, 탄핵 이런 구호도 나오고 그런 집회도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요즘 대중들은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거기 나갔는데, 의원님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에요. 얼른 들어가세요. 또 책제표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왜 안 나오냐고 또 뭐라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나 그리고 저도 촉이 빠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무적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머니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간순간 판단을 하는데, 혼자 하는 판단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판단이 좀 더 정확한 판단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저희가 전당대회 할 때 우리 당원들께 다 약속했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사보다 당원들의 의사가 더 존중받는 민주정당을 만들겠다. 대통령도 1인 1표 직선제를 뽑는데 왜 민주당은 민주정당이라면서 당대표를 뽑는데 누구는 50표, 누구는 1표냐, 이런 거 격차를 줄이겠다. 그리고 중요한 당의 진로는 당원들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서은숙 최고도 들었으니까 맞다 틀리다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어제 비공개 최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원 중심적 사고를 벌여야 된다. 의원들이 의총에서 결론 내린 것이 어떻게 당론이냐. 아주 중요한 것은 전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네. 그래서 당원들이 불만을 가졌던 개선점, 이런 것은 장경태 최고위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그 작업을 해서 조만간 발표를 하고 당원 당규도 개정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18년 동안 정치 현장에 있게 되는데요. 역대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논외로 하고,
가장 똘똘 뭉쳐있고 단결된 지도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당대표가 이렇게 하자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딴지 걸고 태클 걸고 하는 최고위원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뜻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판단력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촉이 굉장히 살아있고 매 신문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막 비판하고 하는 것도 참 성가시고 심리적으로는 어려울 텐데 그것과 무관하게 당의 업무, 당무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 이제 왜 전당대회 때 약속한 거 안 지키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연차해서 요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제 혁신위원회를 결정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국회에 전략 전술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들은 검찰을 가지고 다 정치를 하잖아요. 검찰 독재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그럼 민주당은 갖고 있는 힘이 뭐예요? 의원들 숫자예요. 숫자는 뭐예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라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할 것은 땅땅땅 빨리빨리 의결하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방위원장인데 적어도 과방위에서는 위원장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투쟁은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동시에 한 걸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 봤듯이 많은 사람의 뜻이 모아야 무엇이든 관철이 되는 거지 몇몇이 앞에 나간다고 마이크 잡고 크게 떠든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들은 민주당에서 저희 지도부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다 모닥모닥 모아서 그 스탠스는 앞으로 그렇게 잡아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 정해진 안 공개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의원님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하고 누구하고 중에서 최고위원은 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숙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은숙 최고위원 뽑아놨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부산도 우리 서은숙 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다 보면 나 오다가 얘기 들었어요. 사실은 기장 간다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주대요. 다음에 최태경 위원장 될 것 같대요. 내가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구도가 잘 짜져 갔다는 거야. 그리고 기장이 부산에서도 밭이 좋고 그리고 최태경 위원장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거기 사정을 좀 아는 분이 저한테 공항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저는 없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 가서 오늘 강연하라고 이렇게 공항에 왔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강연 좀 잘 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살면서요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신혼여행 갔을 때 6박 7일간만 근심이었고 지나니까 매일매일 근심 걱정거리가 몰려옵니다. 밀물처럼.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또 희망도 되고 또 갈 길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야 오늘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보니까 야 제 눈으로 어림짐작을 해도 한 2,700명은 오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아무튼 감사드리고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할 때보다는 그 사람이
좀 그래도 좋아 보이는 걸 하나 찾아내서 아이고 이건 참 너무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태경 위원장이 모든 부분이 완벽한 사람일 수는 있겠습니까? 왜 저렇게 생겼어? 나 참 내가 좋아하는 얼굴형이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새로운 민주당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맨 앞장서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최태경 위원장에게 진짜 힘이 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